옛날 옛적 조선 땅 경상도 어느 고을에 있었던 일입니다. 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던 어느 늦은 봄날 저녁이었습니다. 해는 서산 너머로 붉게 기울고 논두렁에는 파릇파릇한 보리싹이 막 고개를 내밀던 때였지요. 하루 종일 논밭에서 고된 일을 마친 머슴 만복이 지친 발걸음을 터벅터벅 옮기며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만복은 28살의 건장한 사내였습니다. 키는 훤칠했지만 고된 노동으로 등은 이미 굽어 있었고 손은 소나무 껍질처럼 거칠었습니다. 10년 넘게 풍파리를 하며 살아온 세월의 흔적이 그의 온몸에 새겨져 있었지요. 얼굴은 햇볕에 검게 그을렸지만 그의 눈만큼은 여전히 맑고 따뜻한 빛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휴, 오늘도 무사히 하루가 지나가는구나. 만복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새벽달이 울기 전부터 일어나 논두렁을 고치고 보리밭김을 메고 속골을 베어 나르느라 쉴 틈이 없었지요. 주인인 김대감 댁에서 일한 지도 벌써 12년째였습니다. 김대감 댁은 이 고을에서 손꼽히는 부잣집이었습니다. 논밭만 해도 수백 마직이나 되고 머슴과 계집종이 20명도 넘었으니까요. 대감은 과거에 급제하여 한때 벼슬을 지내기도 했던 터라 집안의 규칙이 무척 엄했습니다. 머슴놈들이 주인 몰래 밥을 축내면 곤장 20대다. 대감님 허락 없이는 쌀 한 톨도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이런 규칙들이 대문 옆에 크게 써 붙여져 있었습니다. 만복은 그 글꼴을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먹고 살려면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만복에게는 다른 머슴들과 조금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을 돕는 일에는 언제나 앞장선다는 것이었죠. 아픈 동료가 있으면 대신 일을 해주고 늙은 종이 무거운 짐을 지면 말없이 다가가 거들어주곤 했습니다. 만복아, 너는 왜 그리 남의 일에 나서느냐? 그러다 너만 손해본다. 그냥 사람이 사람을 도와주는 게 당연한 일 아닙니까? 동료들이 물어보면 만복은 언제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려서부터 할머니에게 들었던 말이 가슴 깊이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복아,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단다. 서로 도우며 사는 게 사람의 도리이지. 만복이 10살 때 돌아가신 할머니였지만 그 말씀만큼은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도 만복은 몰래 찰밥 한 그릇을 품속에 숨겨두었습니다. 아침에 부엌 아궁이에서 남은 밥을 3배 보자기에 싸둔 것이었죠. 혹시나 저녁 때 배가 고플까 봐 아껴둔 소중한 먹을거리였습니다. 들키면 곤장을 맞을 일이었지만 하루 종일 고된 일을 하다 보면 새참 한 끼로는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오늘은 바람이 참 세네. 만복이 솔숲길을 걸어가는데 바람이 나뭇가지를 사납게 흔들어댔습니다. 곧 봄비가 올 징조 같았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싶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길가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만복이 고개를 돌려보니 누더기 옷을 걸친 늙은 노인 한 분이 땅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새하얗게 센 채 헝클어져 있고 수염은 정돈되지 않은 채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해골처럼 야위어서 뼈가 드러나 보였죠.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고 숨소리마저 가늘게 끊어질 듯 했습니다. 이런, 어르신. 만복은 급히 달려가 노인을 부축했습니다. 몸이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며칠을 굶었는지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었죠. 옷은 너무 낡아서 천조각이 이리저리 너덜거렸고 집시는 밑창이 다 떨어져 나가 맨발이 다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어디가 아프십니까? 만복이 노인의 어깨를 살짝 흔들자 노인이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동시에 온화한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아픔을 다 겪어본 듯한 눈이었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사람에 대한 믿음 같은 것이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젊은이, 고맙구나. 배가 너무 고팠. 일어날 수가 없구나. 노인의 목소리는 바람에 날아갈 듯 희미했습니다.
만복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대로 두면 정말 위험할 것 같았습니다. 혹시 언제부터 못 드셨습니까? 사흘째. 아니, 나흘째인가. 기억이 가물가물하구나. 노인은 말하면서도 숨이 가빠 보였습니다. 만복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만복은 품속을 뒤졌습니다. 아침에 몰래 싸둔 찰밥이 거기 있었죠. 삼배 보자기를 풀자 구수한 냄새가 솔솔 올라왔습니다. 찰밥 위에는 콩자반 몇 알과 무말랭이 조각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거라도 드세요? 많지는 않지만 속은 채우실 겁니다. 만복은 찰밥 그릇을 노인 앞에 내밀었습니다. 노인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이걸 정말 내게 주는 것이냐? 네. 어서 드세요. 식기 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찰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한 숟가락씩 조심스럽게 떠먹기 시작했죠.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음식을 대하듯이 말입니다. 한 숟가락 떠먹을 때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드시면 체하십니다. 만복은 노인 곁에 앉아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노인이 찰밥을 다 먹고 나자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아왔어요. 숨소리도 한결 편해진 것 같았죠. 젊은이. 이 큰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꼬? 노인은 품속에서 붉은 비단에 쌓인 작은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만복의 손에 살며시 쥐어주었어요. 사람 값은 밥에 실리는 법이지. 자네는 오늘 참으로 귀한 일을 하였소. 아닙니다. 어르신. 그냥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런 건 받을 수 없습니다. 만복이 거절하려 하자 노인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받아두시오. 언젠가는 꼭 쓸 일이 있을 것이네. 만복은 노인이 준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품속에 넣었습니다. 그보다는 노인이 무사히 갈 곳을 찾았으면 하는 마음이 더 컸거든요. 노인은 만복의 도움으로 겨우 일어섰습니다. 찰밥 덕분에 제법 기운을 차린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자네처럼 따뜻한 사람이 있구나. 오늘 밤은 편히 잘 수 있겠소. 고맙네, 젊은이. 노인은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둠 속으로 천천히 사라져 갔어요. 만복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집으로 발길을 돌렸죠. 달이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밀며 만복의 발걸음을 비춰주었습니다. 배는 여전히 고팠지만 마음만큼은 든든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돕는 일이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새삼 깨달았죠. 며칠이 지난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만복이 평소처럼 새벽 일찍 일어나 속고를 베러 나가려는데 대감댁 대문 앞이 시끄러웠습니다. 머슴들과 종들이 웅성웅성 모여서 무언가 수군거리고 있었죠. 덕수야, 무슨 일이냐? 만복이 물어보자 동료 머슴 덕수가 얼굴을 찌푸리며 대답했습니다. 글쎄, 며칠 전에 내가 길에서 거지에게 밥을 주었다는 소문이 대감님 귀에 들어갔나 봐. 만복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 본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대감님이 불호령을 내리시면서 내 놈을 당장 불러오라고 하시더라. 조심해라, 만복아. 덕수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대감의 사랑채에서 커다란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만복이 이놈. 당장 이리 기어오지 못할까? 만복은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어쩔 수 없이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김대감은 마당 한가운데 의자를 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하며 화가 잔뜩 난 모습이었죠. 내 이놈. 내 놈이 감히 내 집 곡식을 거렁뱅이에게 갖다 바쳤다는 게 사실이냐? 대감의 목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만복은 무릎을 꿇고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감님. 죄송하긴. 내 집 곡식이 남아돌 줄 아느냐? 머슴 주제에 감히 주인 허락도 없이. 대감은 화가 나서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때 대감댁 막내딸 초분이 안채에서 나왔습니다. 초분은 20살의 아가씨였습니다. 키는 훤칠하고 얼굴은 달처럼 둥글고 희었죠. 하지만 다른 양반 교수들과는 달랐습니다. 집안 어른들이 뭐라 해도 자기 생각을 똑똑히 말하는 당찬 성격이었습니다. 아버님, 아침부터 무슨 일로 이리 소란을 피우십니까? 초분이 다가오자 대감이 더욱 화를 냈습니다. 내년은 비켜 있거라. 이놈이 내 집밥을 거지에게 갖다 줬다는 게야. 이런 도둑놈을 그냥 둘 수 있겠느냐? 그때 문득 대문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감님, 저도 함께 벌하여 주십시오. 돌아보니 며칠 전 그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생기가 돌아 있었어요. 넌 또 누구냐? 며칠 전 이 젊은이에게 밥을 얻어먹어 목숨을 구한 늙은이입니다. 노인은 마당으로 들어와 만복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감은 노인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헉! 거지 주제에 감히 내 집에 발을 들여? 여봐라. 저것들 둘 다 묶어라. 아버님, 그때 초분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 초분을 바라봤어요. 제발 그만하십시오. 그분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초분은 집안의 명예와 재물만을 중시하는 아버지를 늘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사람의 마음보다 체면을 앞세우는 이 가문에서 유일하게 사람답게 사는 법을 아는 여인이었죠. 뭐라고? 네가 지금 이 아비한테 대드는 것이냐? 그 밥은 사실 제가 만복을 시켜드린 것입니다. 초분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을 감싸려는 마음에서 나온 순간적인 거짓말이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길에서 굶주린 어르신을 보고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만복에게 제 밥을 나눠드리라 부탁한 것입니다. 잘못이 있다면 저에게 있습니다. 저를 벌하십시오. 초분은 당당했습니다. 조금도 기죽지 않고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대감은 딸의 말을 듣고 더욱 격노했습니다. 이런 페류나가 있나? 양반 교수가 천한거지를 돕는단 말이냐? 굶주린 사람을 돕는 것이 어찌 잘못된 일입니까? 아버지께서는 늘 인의의 질을 말씀하시면서 정작 굶주린 사람 앞에서는 매정하게 외면하시는군요. 초분의 말에 대감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체면이 서지 않았죠. 내 인연. 감히 아비를 가르치려 드느냐? 당장 짐을 싸서 이 집에서 나가라. 좋습니다. 제 발로 나가겠습니다. 초분은 오히려 당당하게 대답하고는 안채로 들어가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마당에서는 대감이 만복과 노인을 향해 호통을 치고 있었습니다. 너희 둘은 곤장 30대씩 맞고 이 고을에서 썩 나가라.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라. 대감님. 그때 노인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늙은이가 젊은 시절 선비로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이니 일지 중에서 가장 으뜸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거지 주제에 감히 나한테 글 공부를 논하자는 것이냐? 책 속의 글자보다 굶주린 사람에게 밥 한 술 나눠주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배움이 아니겠습니까? 대감께서는 과거에 급제하신 분이라 들었는데 어찌 이리 사람의 도리를 모르십니까? 노인의 차분한 목소리에 대감은 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시끄럽다. 당장 꺼져라. 다시는 이 고을에 얼씬거리지 마라. 그때 초분이 작은 보따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아버님께 배울 것은 더는 없는 듯하니 이제 제가 진짜 배워야 할 것을 찾아 나서겠습니다.
초부는 만복과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이런 집에는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아가씨,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만복이 말렸지만 초분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도울 줄 안다면 어디서든 살 수 있습니다. 가시지요. 세 사람은 대감댁을 나섰습니다. 대감은 뒤에서 끝까지 소리를 질러댔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페류나 같은 년. 하지만 초분의 마음은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돈과 권세만 아는 아버지에게서 벗어났다는 안도감이 더 컸거든요.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고을 밖으로 향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막막한 길이었지만 아무도 뒤돌아보지 않았죠.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세 사람은 고을에서 한참 떨어진 산기슭에 도착했어요. 달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춰주고 있었죠. 봄밤이라지만 산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오늘 밤은 어디서 쉬어야 할까요? 초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양반집 교수로 자란 그녀에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저기, 불빛이 보이는군요. 만복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을 보니 산중턱에서 희미한 불빛이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절터인 것 같구나. 가보자꾸나. 노인의 말에 따라 세 사람은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가시덤불과 돌멩이가 발목을 붙잡았지만 서로 부축하며 묵묵히 걸었죠. 한참을 올라가니 정말 절터였습니다. 하지만 옛절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폐허만 남아있었어요. 법당은 지붕이 반쯤 무너져 있었고 불상도 목이 부러져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죠. 여기가 옛날 청암사였구나. 청암사요. 예전에는 이 고을에서 가장 큰 절이었소. 스님들이 30명도 넘게 살았다고 들었는데. 노인은 무너진 법당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초분이 물었습니다. 정유재란 때 왜군들이 불태웠다고 합니다. 그 뒤로는 다시 짓지 못하고 이렇게 버려진 것이지요. 어려서 할머니에게 들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세 사람은 그나마 지붕이 남아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닥에는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벽에는 낡은 불경 한 권이 걸려 있었어요. 오늘 밤은 여기서 쉬어야겠군요. 만복이 마당에서 마른 나뭇가지들을 주워와 불을 피웠습니다. 불꽃이 피어오르자 방 안이 금세 따뜻해졌습니다. 초부는 보따리에서 버선과 치마 하나를 꺼내 바닥에 깔았어요. 그리고 남은 옷가지로 바람이 들어오는 벽을 가렸죠. 이렇게 하니 좀 나은 것 같네요. 아가씨, 이런 고생을 하시게 되어 송구합니다. 만복이 미안해하자 초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마음이 편합니다. 진짜 사람다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노인은 벽에 걸린 불경을 조심스럽게 내려다봤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바랬지만 글자는 또렷했습니다. 아미타불. 무량수경이로구나. 노인이 불경을 어루만지며 혼잣말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불경도 아시는군요. 젊은 시절에 조금 배운 적이 있지? 이 경전에 이르기를 사람을 먹이는 이가 부처보다 귀하다고 하였네? 노인의 말에 만복과 초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전 일이 떠올랐거든요. 밖에서는 바람소리가 윙윙 들려왔습니다. 나뭇가지들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소리가 마치 목탁 소리 같았어요. 신기하네요. 절터라서 그런지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초분이 말했습니다. 대감댁에 있을 때는 늘 답답했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자유로운 기분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건 그리 많지 않은가 봅니다. 만복도 동감했습니다. 화려한 대감댁보다 이 폐허가 된 절터가 더 평화로웠으니까요.
그렇고 말고.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지. 화려한 집이 아니지. 노인이 불경을 다시 벽에 걸며 말했습니다. 그때 초분이 품속에서 작은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동그란 떡 몇 개였어요. 이거라도 나눠 드시지요. 집에서 나올 때 부엌에서 몰래 가져온 것입니다. 아가씨께서 고생이 많으셨네요. 만복이 고마워했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거든요. 세 사람은 떡을 나눠 먹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함께 나눠 먹으니 마음이 든든했어요. 이상하네요. 산의 진미를 먹을 때보다 지금이 더 맛있어요. 마음이 편하면 뭘 먹어도 맛있는 법이지요. 노인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불이 타들어가며 방 안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 등을 맞대고 앉았죠. 내일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일단 날이 밝으면 산 아래 마을을 찾아보지요. 무슨 일거리라도 있을 겁니다. 걱정들 마시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법이니까. 노인의 말에 두 사람은 조금 안심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냈습니다. 비록 낡은 절터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밤이었어요. 달이 무너진 지붕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마치 세 사람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새소리에 잠에서 깬 세 사람은 절터를 나섰습니다. 산 아래쪽으로 내려가니 작은 마을이 하나 보였어요. 샘물이 콸콸 흘러나오는 골짜기 옆에 자리 잡은 마을이었습니다. 집은 10채 정도밖에 안 됐지만 정겨운 분위기였죠. 저기 사람들이 모여 있네요. 초분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에서 주민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죠. 세 사람이 다가가자 마을 사람들이 경계하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디서 오신 분들이시오? 마을 이장으로 보이는 늙은 사내가 물었습니다. 저희는 길을 가던 떠돌이입니다. 하룻밤 신세를 질 수 있을까 하여 왔습니다. 만복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지러워서 함부로 사람을 들일 수가 없는데. 이장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초분의 단정한 모습을 보더니 조금 누그러졌죠. 혹시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으신지요? 그게 내일이 우리 마을 산신제인데 제물을 맡던 댁 어른이 갑자기 병이 나서 일어나질 못하시오. 그래서 제사를 어찌 지낼지 고민하고 있었소. 산신제요. 예, 해마다 봄이면 산신님께 마을의 평안과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지요. 재물이 문제라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초분이 나섰습니다. 아가씨께서요? 네, 음식 만드는 것은 자신 있습니다. 재료만 있다면 정성껏 재물을 준비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낯선 사람을 믿어도 될지 망설이는 눈치였죠. 이 아가씨는 마음씨가 비단결 같은 분이요. 틀림없이 정성껏 해낼 것이니 믿어보시오. 그럼 이렇게 하시지요. 저희가 품삯 없이 하루 종일 마을 일을 도와드릴 테니 그 대신 하룻밤만 머물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재물은 이 아가씨가 정성껏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만복의 진실한 모습에 이장이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좋소. 그렇다면 한번 믿어보겠소.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은 샘물마을에 머물게 됐습니다. 초부는 부엌으로 가서 재물 준비를 시작했어요. 들풀로 나무를 묻히고 도토리 가루로 묵을 쓰고 보리와 조로 떡을 만들었습니다. 와, 솜씨가 정말 좋으시네요. 이렇게 정갈하게 차려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마을 아낙네들이 감탄했습니다. 한편 만복은 마을 일을 도왔습니다. 논두렁을 보수하고 지붕에 새는 곳을 고치고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일까지 도맡아 했죠. 노인은 마을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간단한 글자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또 다른 이야기 해주세요. 그래. 옛날에 아주 착한 나무꾼이 있었는데
해가 저물 무렵 재물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제사상이었습니다. 허, 이렇게 정갈한 재물은 처음 보겠소. 산신님께서도 분명 기뻐하실 게야.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세 사람을 위해 작은 잔치를 열어주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올해도 무사히 산신제를 지낼 수 있게 됐어요. 저희가 더 고맙습니다. 하룻밤 머물 곳을 주셔서요. 헌데 아가씨는 네 집 교수 같은데 어쩌다 이렇게 떠돌아다니시게 됐소? 사람을 도와준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초분의 담담한 대답에 마을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하지만 아가씨 같은 분이야말로 진짜 양반이지요. 다음 날 산신제는 무사히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세 사람 덕분에 그 어느 해보다 정성스러운 제사가 되었다며 기뻐했죠. 그리고 정말로 그날부터 마을에는 좋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산신제가 끝난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마을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다시 길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가시는 겁니까? 좀 더 머물다 가시면 안 될까요?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더 이상 폐를 끼칠 수는 없습니다. 세 사람은 다시 어제 묵었던 절터로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함께 돌아온 줄 알았던 노인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어르신 어디 계십니까? 만복과 초부는 절터 곳곳을 찾아다녔지만 노인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기다렸지만 노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초분이 먼저 잠에서 깼습니다. 찬 새벽 공기를 마시려고 밖으로 나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법당 안마루 돌 틈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게 보였거든요. 가까이 가보니 붉은 비단에 쌓인 작은 꾸러미였습니다. 이게 뭘까? 초부는 조심스럽게 꾸러미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쪽지 한 장과 작은 옷반지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쪽지에는 정성스러운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내가 찾던 건 집이 아니요, 마음이었소. 내가 가르친 자들은 권세만 좇았지만 당신들은 사람을 보았소. 가장 큰 가치는 어둡고 가장 낮은 곳에 숨어있는 법이지. 이 반지와 함께 있는 또 다른 쪽지는 때가 되면 쓸모가 있을 것이니 서로를 아끼며 살아가시오. 운홍올림. 운홍, 초분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때 만복이 잠에서 깨어 나왔습니다. 아가씨, 무슨 일이세요? 만보가 어르신께서 이걸 두고 가셨어요. 초분이 쪽지와 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만복도 글을 읽을 줄 알았습니다. 운홍이라. 누구실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를 생각해서 남겨두신 것 같아요. 그때 초분이 반지 밑에서 작은 종이 조각을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글자가 아니라 복잡한 그림 같은 것이 그려져 있었죠. 이게 대체 뭔지 모르겠네요. 언젠가 알게 될 날이 오겠죠? 어르신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초분이 반지를 손가락에 끼워 보았습니다. 크기가 딱 맞았죠. 옥빛이 맑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만의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서로를 의지하며 길을 떠났죠. 두 사람이 절터를 떠난 지 보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만복과 초분이 한 주막에서 아침을 먹고 있는데 옆자리에서 떠들썩한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여보게, 들었나? 김대감 댁이 완전히 망했다더군. 정말인가? 그 잘나가던 김대감이. 그렇다마다. 관에서 조사관이 와서 집을 샅샅이 뒤졌는데 부정부패가 엄청났다는 거야. 세금을 빼돌리고 농민들 땅을 억지로 빼앗고. 만복과 초부는 깜짝 놀라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기들이 살았던 바로 그 집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어찌 되었는가? 제사는 몽땅관에서 몰수하고 김대감은 남쪽 외딴섬으로 유배를 갔다더군. 가족들도 다 함께 말이야. 이 말을 들은 초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무리 미워했던 아버지지만 가족이 그런 처지가 됐다는 소식은 충격이었습니다. 아가씨,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아요. 하지만 좀 놀라긴 했어요. 그때 이야기를 하던 보따리 장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일도 있어. 관아의 익명으로 고발장이 들어왔다는데 그 내용이 워낙 정확해서 바로 조사가 시작됐다는 거야. 초분과 만복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혹시 그 노인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건 어떤 노인이 미리 유언장을 써놨는데 김대감 머슴이었던 만복이라는 사람과 그를 도운 여인에게 몰수한 재산의 일부를 넘겨주라고 했다더군. 만복이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헉! 설마 당신이 그 만복이시오? 장수도 놀란 눈치였습니다. 혹시 그 노인분의 한자를 아시는지요? 아, 알다마다. 운홍이라는 분이래. 예전에 그 고을 서당 훈장까지 지냈던 아주 학식 높은 분이었다고 하더군. 운홍, 어르신, 두 사람은 동시에 외쳤습니다. 며칠 전 받은 쪽지에 쓰여있던 바로 그 이름이었거든요. 어허, 그분을 아시오. 그렇다면 어서 관하로 가보시오. 상속 절차를 밟아야 한다더군. 장수의 말에 두 사람은 서둘러 주막을 나섰습니다. 길을 걸으며 초분이 말했습니다. 어르신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던 걸까요? 그런가 봅니다. 우리에게 가장 낮은 곳에 숨겨진 가치를 보라고 하신 말씀이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두 사람은 노인이 남긴 마지막 말을 되새겼습니다. 서로를 아끼며 살아가시오.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두 사람은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봄바람이 등 뒤에서 두 사람을 따스하게 밀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저 멀리서 옛날 옛적 조선 땅 경상도 어느 고을에 있었던 일입니다. 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던 어느 늦은 봄날 저녁이었습니다. 해는 서산 너머로 붉게 기울고 논두렁에는 파릇파릇한 보리싹이 막 고개를 내밀던 때였지요. 하루 종일 논밭에서 고된 일을 마친 머슴 만복이 지친 발걸음을 터벅터벅 옮기며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만복은 28살의 건장한 사내였습니다. 키는 훤칠했지만 고된 노동으로 등은 이미 굽어 있었고 손은 소나무 껍질처럼 거칠었습니다. 10년 넘게 풍파리를 하며 살아온 세월의 흔적이 그의 온몸에 새겨져 있었지요. 얼굴은 햇볕에 검게 그을렸지만 그의 눈만큼은 여전히 맑고 따뜻한 빛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휴, 오늘도 무사히 하루가 지나가는구나. 만복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새벽달이 울기 전부터 일어나 논두렁을 고치고 보리밥김을 메고 속골을 베어 나르느라 쉴 틈이 없었지요. 주인인 김대감 댁에서 일한 지도 벌써 12년째였습니다. 김대감 댁은 이 고을에서 손꼽히는 부잣집이었습니다. 논밭만 해도 수백 마직이나 되고 머슴과 계집종이 20명도 넘었으니까요. 대감은 과거에 급제하여 한때 벼슬을 지내기도 했던 터라 집안의 규칙이 무척 엄했습니다. 머슴놈들이 주인 몰래 밥을 축내면 곤장 20대다. 대감님 허락 없이는 쌀 한 톨도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이런 규칙들이 대문 옆에 크게 써 붙여져 있었습니다. 만복은 그 글고를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먹고 살려면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만복에게는 다른 머슴들과 조금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을 돕는 일에는 언제나 앞장선다는 것이었죠. 아픈 동료가 있으면 대신 일을 해주고 늙은 종이 무거운 짐을 지면 말없이 다가가 거들어주곤 했습니다. 만복아, 너는 왜 그리 남의 일에 나서느냐? 그러다 너만 손해본다. 그냥 사람이 사람을 도와주는 게 당연한 일 아닙니까? 동료들이 물어보면 만복은 언제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려서부터 할머니에게 들었던 말이 가슴 깊이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보가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단다. 서로 도우며 사는 게 사람의 도리이지. 만복이 10살 때 돌아가신 할머니였지만 그 말씀만큼은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도 만복은 몰래 찰밥 한 그릇을 품속에 숨겨두었습니다. 아침에 부엌 아궁이에서 남은 밥을 삼배 보자기에 싸둔 것이었죠. 혹시나 저녁 때 배가 고플까 봐 아껴둔 소중한 먹을거리였습니다. 들키면 곤장을 맞을 일이었지만 하루 종일 고된 일을 하다 보면 새참 한 끼로는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오늘은 바람이 참 세네. 만복이 솔숲길을 걸어가는데 바람이 나뭇가지를 사납게 흔들어댔습니다. 곧 봄비가 올 징조 같았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싶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길가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만복이 고개를 돌려보니 누더기 옷을 걸친 늙은 노인 한 분이 땅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새하얗게 센 채 헝클어져 있고 수염은 정돈되지 않은 채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해골처럼 야위어서 뼈가 드러나 보였죠.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고 숨소리마저 가늘게 끊어질 듯했습니다. 이런, 어르신. 만복은 급히 달려가 노인을 부축했습니다. 몸이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며칠을 굶었는지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었죠. 옷은 너무 낡아서 천조각이 이리저리 너덜거렸고 집시는 밑창이 다 떨어져 나가 맨발이 다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어디가 아프십니까? 만복이 노인의 어깨를 살짝 흔들자 노인이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동시에 온화한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아픔을 다 겪어본 듯한 눈이었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사람에 대한 믿음 같은 것이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젊은이. 고맙구나. 배가 너무 고팠. 일어날 수가 없구나. 노인의 목소리는 바람에 날아갈 듯 희미했습니다. 만복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대로 두면 정말 위험할 것 같았습니다. 혹시 언제부터 못 드셨습니까? 사흘째. 아니, 나흘째인가. 기억이 가물가물하구나. 노인은 말하면서도 숨이 가빠 보였습니다. 만복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만복은 품속을 뒤졌습니다. 아침에 몰래 싸둔 찰밥이 거기 있었죠. 삼배 보자기를 풀자 구수한 냄새가 솔솔 올라왔습니다. 찰밥 위에는 콩자반 몇 알과 무말랭이 조각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거라도 드세요? 많지는 않지만 속은 채우실 겁니다. 만복은 찰밥 그릇을 노인 앞에 내밀었습니다. 노인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이걸 정말 내게 주는 것이냐? 네. 어서 드세요. 식기 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찰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한 숟가락씩 조심스럽게 떠먹기 시작했죠.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음식을 대하듯이 말입니다. 한 숟가락 떠먹을 때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드시면 체하십니다. 만복은 노인 곁에 앉아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노인이 찰밥을 다 먹고 나자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아왔어요. 숨소리도 한결 편해진 것 같았죠. 젊은이. 이 큰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꼬? 노인은 품속에서 붉은 비단에 쌓인 작은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만복의 손에 살며시 쥐어주었어요. 사람 값은 밥에 실리는 법이지. 자네는 오늘 참으로 귀한 일을 하였소. 아닙니다. 어르신. 그냥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런 건 받을 수 없습니다. 만복이 거절하려 하자 노인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받아두시오. 언젠가는 꼭 쓸 일이 있을 것이네. 만복은 노인이 준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품속에 넣었습니다. 그보다는 노인이 무사히 갈 곳을 찾았으면 하는 마음이 더 컸거든요. 노인은 만복의 도움으로 겨우 일어섰습니다. 찰밥 덕분에 제법 기운을 차린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자네처럼 따뜻한 사람이 있구나. 오늘 밤은 편히 잘 수 있겠소. 고맙네, 젊은이. 노인은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둠 속으로 천천히 사라져 갔어요. 만복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집으로 발길을 돌렸죠. 달이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밀며 만복의 발걸음을 비춰주었습니다. 배는 여전히 고팠지만 마음만큼은 든든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돕는 일이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새삼 깨달았죠. 며칠이 지난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만복이 평소처럼 새벽 일찍 일어나 속고를 베러 나가려는데 대감댁 대문 앞이 시끄러웠습니다. 머슴들과 종들이 웅성웅성 모여서 무언가 수군거리고 있었죠. 덕수야, 무슨 일이냐? 만복이 물어보자 동료 머슴 덕수가 얼굴을 찌푸리며 대답했습니다. 글쎄, 며칠 전에 내가 길에서 거지에게 밥을 줬다는 소문이 대감님 귀에 들어갔나 봐. 만복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 본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대감님이 불호령을 내리시면서 내 놈을 당장 불러오라고 하시더라. 조심해라, 만복아. 덕수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대감의 사랑채에서 커다란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만복이 이놈. 당장 이리 기어오지 못할까? 만복은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어쩔 수 없이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김대감은 마당 한가운데 의자를 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하며 화가 잔뜩 난 모습이었죠. 내 이놈. 내 놈이 감히 내 집 곡식을 거렁뱅이에게 갖다 바쳤다는 게 사실이냐? 대감의 목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만복은 무릎을 꿇고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감님. 죄송하긴. 내 집 곡식이 남아돌 줄 아느냐? 머슴 주제에 감히 주인 허락도 없이. 대감은 화가 나서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때 대감댁 막내딸 초분이 안채에서 나왔습니다. 초분은 20살의 아가씨였습니다. 키는 훤칠하고 얼굴은 달처럼 둥글고 휘었죠. 하지만 다른 양반 교수들과는 달랐습니다. 집안 어른들이 뭐라 해도 자기 생각을 똑똑히 말하는 당찬 성격이었습니다. 아버님, 아침부터 무슨 일로 이리 소란을 피우십니까? 초분이 다가오자 대감이 더욱 화를 냈습니다. 내년은 비켜 있거라. 이놈이 내 집밥을 거지에게 갖다 줬다는 게야. 이런 도둑놈을 그냥 둘 수 있겠느냐? 그때 문득 대문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감님, 저도 함께 벌하여 주십시오. 돌아보니 며칠 전 그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생기가 돌아 있었어요. 넌 또 누구냐? 며칠 전 이 젊은이에게 밥을 얻어먹어 목숨을 구한 늙은이입니다. 노인은 마당으로 들어와 만복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감은 노인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헉! 거지 주제에 감히 내 집에 발을 들여? 여봐라. 저것들 둘 다 묶어라. 아버님, 그때 초분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 초분을 바라봤어요. 제발 그만하십시오. 그분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초분은 집안의 명예와 재물만을 중시하는 아버지를 늘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사람의 마음보다 체면을 앞세우는 이 가문에서 유일하게 사람답게 사는 법을 아는 여인이었죠. 뭐라고? 네가 지금 이 아비한테 대드는 것이냐? 그 밥은 사실 제가 만복을 시켜드린 것입니다. 초분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을 감싸려는 마음에서 나온 순간적인 거짓말이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길에서 굶주린 어르신을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만복에게 제 밥을 나눠드리라 부탁한 것입니다. 잘못이 있다면 저에게 있습니다. 저를 벌하십시오. 초부는 당당했습니다. 조금도 기죽지 않고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대감은 딸의 말을 듣고 더욱 격노했습니다. 이런 페류나가 있나? 양반 교수가 천한거지를 돕는단 말이냐? 굶주린 사람을 돕는 것이 어찌 잘못된 일입니까? 아버지께서는 늘 인의의지를 말씀하시면서 정작 굶주린 사람 앞에서는 매정하게 외면하시는군요. 초분의 말에 대감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체면이 서지 않았죠. 내 인연. 감히 아비를 가르치려 드느냐? 당장 짐을 싸서 이 집에서 나가라. 좋습니다. 제 발로 나가겠습니다. 초부는 오히려 당당하게 대답하고는 안채로 들어가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마당에서는 대감이 만복과 노인을 향해 호통을 치고 있었습니다. 너희 둘은 곤장 30대씩 맞고 이 고을에서 썩 나가라.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라. 대감님. 그때 노인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늙은이가 젊은 시절 선비로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이니 예지 중에서 가장 으뜸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거지 주제에 감히 나한테 글 공부를 논하자는 것이냐? 책 속의 글자보다 굶주린 사람에게 밥 한 술 나눠주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배움이 아니겠습니까? 대감께서는 과거에 급제하신 분이라 들었는데 어찌 이리 사람의 도리를 모르십니까? 노인의 차분한 목소리에 대감은 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시끄럽다. 당장 꺼져라. 다시는 이 고을에 얼씬거리지 마라. 그때 초분이 작은 보따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아버님께 배울 것은 더는 없는 듯하니 이제 제가 진짜 배워야 할 것을 찾아 나서겠습니다. 초분은 만복과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이런 집에는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아가씨,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만복이 말렸지만 초분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도울 줄 안다면 어디서든 살 수 있습니다. 가시지요. 세 사람은 대감 댁을 나섰습니다. 대감은 뒤에서 끝까지 소리를 질러댔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페류나 같은 년. 하지만 초분의 마음은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돈과 권세만 아는 아버지에게서 벗어났다는 안도감이 더 컸거든요.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고을 밖으로 향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막막한 길이었지만 아무도 뒤돌아보지 않았죠.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세 사람은 고을에서 한참 떨어진 산기슭에 도착했어요. 달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춰주고 있었죠. 봄밤이라지만 산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오늘 밤은 어디서 쉬어야 할까요? 초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양반집 교수로 자란 그녀에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저기, 불빛이 보이는군요. 만복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을 보니 산중턱에서 희미한 불빛이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절터인 것 같구나. 가보자꾸나. 노인의 말에 따라 세 사람은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가시덤불과 돌멩이가 발목을 붙잡았지만 서로 부축하며 묵묵히 걸었죠. 한참을 올라가니 정말 절터였습니다. 하지만 옛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폐허만 남아있었어요. 법당은 지붕이 반쯤 무너져 있었고 불상도 목이 부러져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죠. 여기가 옛날 청암사였구나. 청암사요. 예전에는 이 고을에서 가장 큰 절이었소.
스님들이 30명도 넘게 살았다고 들었는데 노인은 무너진 법당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초분이 물었습니다. 정유재란 때 왜군들이 불태웠다고 합니다. 그 뒤로는 다시 짓지 못하고 이렇게 버려진 것이지요. 어려서 할머니에게 들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세 사람은 그나마 지붕이 남아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닥에는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벽에는 낡은 불경 한 권이 걸려 있었어요. 오늘 밤은 여기서 쉬어야겠군요. 만복이 마당에서 마른 나뭇가지들을 주워와 불을 피웠습니다. 불꽃이 피어오르자 방 안이 금세 따뜻해졌습니다. 초부는 보따리에서 버선과 치마 하나를 꺼내 바닥에 깔았어요. 그리고 남은 옷가지로 바람이 들어오는 벽을 가렸죠. 이렇게 하니 좀 나은 것 같네요. 아가씨, 이런 고생을 하시게 되어 송구합니다. 만복이 미안해하자 초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마음이 편합니다. 진짜 사람다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노인은 벽에 걸린 불경을 조심스럽게 내려다봤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바랬지만 글자는 또렷했습니다. 아미타불, 무량수경이로구나. 노인이 불경을 어루만지며 혼잣말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불경도 아시는군요. 젊은 시절에 조금 배운 적이 있지? 이 경전에 이르기를 사람을 먹이는 이가 부처보다 귀하다고 하였네? 노인의 말에 만복과 초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전 일이 떠올랐거든요. 밖에서는 바람소리가 윙윙 들려왔습니다. 나뭇가지들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소리가 마치 목탁 소리 같았어요. 신기하네요. 절터라서 그런지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초분이 말했습니다. 대감댁에 있을 때는 늘 답답했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자유로운 기분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건 그리 많지 않은가 봅니다. 만복도 동감했습니다. 화려한 대감댁보다 이 폐허가 된 절터가 더 평화로웠으니까요. 그렇고 말고.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지. 화려한 집이 아니지. 노인이 불경을 다시 벽에 걸며 말했습니다. 그때 초분이 품속에서 작은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동그란 떡 몇 개였어요. 이거라도 나눠 드시지요. 집에서 나올 때 부엌에서 몰래 가져온 것입니다. 아가씨께서 고생이 많으셨네요. 만복이 고마워했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거든요. 세 사람은 떡을 나눠 먹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함께 나눠 먹으니 마음이 든든했어요. 이상하네요. 산의 진미를 먹을 때보다 지금이 더 맛있어요. 마음이 편하면 뭘 먹어도 맛있는 법이지요. 노인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불이 타들어가며 방 안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 등을 맞대고 앉았죠. 내일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일단 날이 밝으면 산 아래 마을을 찾아보지요. 무슨 일거리라도 있을 겁니다. 걱정들 마시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법이니까. 노인의 말에 두 사람은 조금 안심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냈습니다. 비록 낡은 절터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밤이었어요. 달이 무너진 지붕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마치 세 사람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새소리에 잠에서 깬 세 사람은 절터를 나섰습니다. 산 아래쪽으로 내려가니 작은 마을이 하나 보였어요. 샘물이 콸콸 흘러나오는 골짜기 옆에 자리 잡은 마을이었습니다. 집은 10채 정도밖에 안 됐지만 정겨운 분위기였죠. 저기 사람들이 모여 있네요. 초분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에서 주민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죠. 세 사람이 다가가자 마을 사람들이 경계하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디서 오신 분들이시오? 마을 이장으로 보이는 늙은 사내가 물었습니다. 저희는 길을 가던 떠돌이입니다.
하룻밤 신세를 질 수 있을까 하여 왔습니다. 만복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지러워서 함부로 사람을 들일 수가 없는데 이장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초분의 단정한 모습을 보더니 조금 누그러졌죠. 혹시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으신지요? 그게 내일이 우리 마을 산신제인데 제물을 맡던 댁 어른이 갑자기 병이 나서 일어나질 못하시오. 그래서 제사를 어찌 지낼지 고민하고 있었소. 산신제요. 예, 해마다 봄이면 산신님께 마을의 평안과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지요. 재물이 문제라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초분이 나섰습니다. 아가씨께서요? 네, 음식 만드는 것은 자신 있습니다. 재료만 있다면 정성껏 재물을 준비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낯선 사람을 믿어도 될지 망설이는 눈치였죠. 이 아가씨는 마음씨가 비단결 같은 분이요. 틀림없이 정성껏 해낼 것이니 믿어보시오. 그럼 이렇게 하시지요. 저희가 품삯 없이 하루 종일 마을 일을 도와드릴 테니 그 대신 하룻밤만 머물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재물은 이 아가씨가 정성껏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만복의 진실한 모습에 이장이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좋소. 그렇다면 한번 믿어보겠소.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은 샘물마을에 머물게 됐습니다. 초부는 부엌으로 가서 재물 준비를 시작했어요. 들풀로 나무를 묻히고 도토리 가루로 묵을 쓰고 보리와 조로 떡을 만들었습니다. 와, 솜씨가 정말 좋으시네요. 이렇게 정갈하게 차려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마을 아낙네들이 감탄했습니다. 한편 만복은 마을 일을 도왔습니다. 논두렁을 보수하고 지붕에 새는 곳을 고치고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일까지 도맡아 했죠. 노인은 마을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간단한 글자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또 다른 이야기 해주세요. 그래. 옛날에 아주 착한 나무꾼이 있었는데 해가 저물 무렵 재물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제사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정갈한 재물은 처음 보겠소. 산신님께서도 분명 기뻐하실 게야.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세 사람을 위해 작은 잔치를 열어주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올해도 무사히 산신제를 지낼 수 있게 됐어요. 저희가 더 고맙습니다. 하룻밤 머물 곳을 주셔서요. 헌데 아가씨는 네 집 교수 같은데 어쩌다 이렇게 떠돌아다니시게 됐소? 사람을 도와준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초분의 담담한 대답에 마을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하지만 아가씨 같은 분이야말로 진짜 양반이지요. 다음 날 산신제는 무사히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세 사람 덕분에 그 어느 해보다 정성스러운 제사가 되었다며 기뻐했죠. 그리고 정말로 그날부터 마을에는 좋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산신제가 끝난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마을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다시 길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가시는 겁니까? 좀 더 머물다 가시면 안 될까요?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더 이상 폐를 끼칠 수는 없습니다. 세 사람은 다시 어제 묵었던 절터로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함께 돌아온 줄 알았던 노인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어르신 어디 계십니까? 만복과 초부는 절터 곳곳을 찾아다녔지만 노인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기다렸지만 노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초분이 먼저 잠에서 깼습니다. 찬 새벽 공기를 마시려고 밖으로 나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법당 안마루 돌 틈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게 보였거든요.
가까이 가보니 붉은 비단에 쌓인 작은 꾸러미였습니다.